네, 우선 이번 발표할 챕터는 액티브 인퍼런스랑 그리고 다른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해 다루는 챕터인데요. 우선 액티브 인퍼런스 말고도 어떤 최적의 결정을 모델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명한 것들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던가 옵티멀 컨트롤 아니면 뭐 경제학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뭐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거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아타리라는 게임을 인간만큼의 성능만큼 플레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옵티멀 컨트롤 같은 경우는 원하는 타겟에다가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타리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을 내린다는 건 이제 패드를 왼쪽으로 움직일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이런 게 결정이 될 거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의 힘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책에서 말하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optimal control 그리고 economics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어떤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프레임워크들이고요.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유틸리티나 reward라는 어떤 신호를 받게 되고 이 신호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그 오브젝티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주는 리워드는 게임을 이겼는지 아니면 게임을 졌는지가 되겠죠. 게임을 이기면 리워드가 1이 되고 게임을 졌으면 뭐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우선 액티브 인퍼런스의 오브젝티브는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자체는 아니고 우리가 관측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것 사이의 디스크리펀시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유틸리티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유틸리티가 높은 상황에 큰 어떤 예측 확률을 이렇게 부여를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유틸리티가 높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관측이 됐을 때 그 디스크리펀시가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예측 모델에 유틸리티가 높은 상황에 더 높은 확률을 줌으로써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를 유틸리티 맥시마이징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워드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요. 액티브 인퍼런스도 이제 이제 ST가 미래에 일어날 상황인데 그리고 ST가 1, 2, 3이라는 건 세 가지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 각각 대응되는 어떤 리워드들이 있는 거고 이제 리워드가 높을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액티브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예측 모델에 각 상황에 대해 어떤 확률을 적을 수가 있는데 확률이 높을수록 우리가 더 이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더 적을수록 더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식과 같이 리워드를 이렇게 probability로 바꿀 수 있고 probability를 다시 리워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식을 이렇게 적으면은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그 로그 probability를 적으면은 그게 리워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probability랑 reward라는 개념이 사실 호환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말하는 액티브 인퍼런스의 약간 유니크한 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틸리얼로지컬 하다는 건데 이 틸리얼로지컬 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액티브 인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의 특정한 상황에 더 확률을 높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실제로 가면은 이제 서프라이즈가 더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는 결국 자기가 예측을 한 상황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왜 목적성을 가졌다 하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뭐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다라는 뭔가 purpose를 가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라서 이제 teleological 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적었는데 explicit belief about action이 아니라 state여야 되는데 observation이어야 되는데 그런 observation에 대한 어떤 belief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딱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할 것들 중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뭐 비슷한 점들이나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그러니까 액티브 인퍼런스랑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랑 다른 점들은 결국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건데요. 왜냐하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되게 유니크한 점들도 결국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약간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약간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액티브 인퍼런스를 reinforcement learning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어떤 observation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액티브 인퍼런스의 꽤나 유니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bias generative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가정을 하면은 그 상황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일어났을 것을 가정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취했을 가장 라이클리한 행동이 뭔가를 선택해서 이제 그 행동을 취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wishful thinking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을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신러닝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머신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리워드라는 아니면 유틸리티라는 개념이랑 observation 모델을 완전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observation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는 최대한 어떤 실제 세상이랑 최대한 언바이스하게 되게 페이스풀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고, 이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근데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그게 둘이가 합쳐져 가지고 예측 모델의 그 목적이 실제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가까이 있되, 그러면서도 이제 실제 세상이랑 가깝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졌던 의문은, 그럼 이게 왜 유용한가 였는데요. 뭔가 저는 딱히 여기에 대해 답을 잘 모르겠어서 나름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어떤 알고리스믹한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그 예측 모델이랑 리워드 모델을 하나 합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원이 뭔가 계산해야 되는 것이 줄어든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보기 때문에 액티브 인ference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uncertainty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이런 모델들은 물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 뭐 코인 토스를 해가지고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이랑 뒷면이 나올 확률이 0.5%랑 0.5%인데, 대부분의 나이브한 reinforcement learning 모델들은 이제 뒷면이나 앞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것을 예측하겠지만, 액티브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0.5, 0.5, 0.5 이렇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액티브 인퍼런스가 프리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 에너지에 대한 어떤 principle of least action으로 액티브 인퍼런스를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리 역학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시스템들의 그 성질들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분석하는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했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코멘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강화학습이랑 능동추론의 관계 혹은 그 둘이 어떻게 또 서로를 통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소개시켜 드리려 했는데, 이미 다음에 있으면은 네, 그 네. 바로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문 혹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리워드와 프로버빌리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리워드는 기본적으로 서메이션의 익스펙테이션을 그러니까 익스펙티드 리워드 썸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어 하니까 리워드를 앞으로 받을 리워드에 대한 평균적인 그 보상의 합을 많이 높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확률은 곱이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펑션과 로그 펑션이 결국에는 그 서메이션과 파이, 그 서메이션과 그 프로덕트 하는 그 오퍼레이션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틸리티를 합의 개념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곱의 개념으로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에서 이제 텔레올로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텔레올로지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세 번째 이제 좋다는 근거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뉴턴 역학이 풀지 못했던 비선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역학이나 해밀토니안 역학이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어떤 변분값을 계산하는 걸로 그래서 프린스플을 가정하고 리스트 액션 같은 어떤 값을 물리량을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변분값이 0이 되게끔 하는 어떤 극대극소를 찾는 문제로 환원시켜서 비선형적인 현상을 풀었듯이 그렇게 잘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뭐랑 비슷하다라고 또 생각이 드냐면 그 정신과 혹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프로이트식이냐 아니면 아들러식이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식은 뭔가 말 그대로 원인을 찾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지 뭔가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들러 심리학 같은 경우는 어떤 스트레스라는 거 혹은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을 뭐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어떤 목적과 수단의 프레임워크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러 심리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른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구하러 간 사람과 구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하러 간 이유는 자신의 뭐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고 구하러 가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과학적인 설명 방식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뉴턴 역학과 라그랑지안 역학이 비슷하기는 한데 라그랑지안 역학이나 해밀토니안 역학은 아주 근본적인 그 공리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수학을 쓴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도에서 그 목적론이라는 게 이제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간단한데 철학적으로나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 개념에 대해서도 잘 찾아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중세 스콜로 철학 같은 곳에서 이제 신학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됐던 게 있어서 잘 이제 맥락을 골라서 한번 검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이제 probability랑 reward가 이제 그 대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reward 자체는 어쨌든 최대한 큰 expectation이 큰 것을 향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probability도 뭐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제이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저희가 어쨌든 확률은 전체 합이 1이라고 하는 뭔가 대전제 같은 조건이 있는데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리인포스먼트 그 강화학사와 뒤에 아마 설명해 줄 수 있긴 한데 그 안에 뭔가 큰 틀이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probability가 합쳐서 1이 된다는 거를 뭔가 하나의 틀로 본다면 리워드도 그런 틀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맞나요? 우선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사실 리워드가 아래식에서 보일 수 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리워드도 사실 리워드에다가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를 1씩 더한다던가 2씩 더해도 probability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쵸. 리워드에는 어떤 additive constant를 더해도 probability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리워드의 어떤 숫자를 다 동일하게 더하면은 그러면 사실상 그 에이전트의 행동은 딱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는 게 나중에 reinforcement learning에 액터 크리틱 메소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기존의 어떤 폴리시 그레이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법인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드냐면 리워드를 쉽게 말해서 약간 에버리지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뭔가를 빼가지고 에버리지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 리워드 신호가 좀 더 안정적이게 돼가지고 이제 좀 더 컨버지를 빨리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의 프로버빌리티랑 연관되는 트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게 네, 맞습니다. 그 리워드가 그냥 공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사실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건 맞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라고 하는 그 z라는 값이 사실은 이제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결국에 구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다른 개수의 공리를 상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같은 개수의 공리를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의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철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는 관점 차이일 뿐이더라도 이게 기술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덧셈 계산은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데 사실 곱셈 계산이나 아니면 소수점 아래짜리의 계산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사실은 곱셈 계산보다는 덧셈 계산이 조금 더 뭔가 안정적이다라고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현대 컴퓨터 과학의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사실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소수점 아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화학습은 덧셈을 쓰는 것 같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고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그 어쨌든 어떤 그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어쨌든 에버리지를 0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에버리지를 0으로 만들든 1로 만들든 결국 다 음, 같은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옵티멀한 어떤 솔루션을 찾으면 다 같은 솔루션일 텐데 단지 이제 에버리지를 0으로 만들면 그 솔루션을 찾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도 뭐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직 그 리워드랑 프로버빌리티 관계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그냥 그 액티브 인퍼런스가 아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리워드랑 프로버빌리티랑은 약간 독립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사위 높은 숫자가 나올수록 좋다라고 했을 때 뭐 리워드 같은 경우는 뭐 6이면 제일 높고 1이면 제일 낮을 것 같은데 프로버빌리티는 다 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두 개가 어떻게 뭐 호환 가능한 개념이 되는 건지 그 리워드가 높은 사건에 더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부여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예측 모델이 의미가 그래도 있어지는 건지 살짝 궁금하거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 기본적으로
그 preference라고 하는 사실 파라미터가 이미 있고요. 이게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냐면 리워드는 진짜 뭔가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냥 되게 규칙을 그냥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사위를 굴렸을 때 숫자가 높을수록 그 보상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그런 식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주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조금 더 생물학적인 관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프라이어가 있는 거고 우리 몸이 선호하는 분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사위의 관점에서는 1에서 6 다 상관없지만 우리는 36.5도가 38도나 35도보다 좋다라는 사실 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퍼런스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확률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의 프레퍼런스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태에 대한 어떤 확률값 그런 것들이 부여가 돼서 실제로 리워드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그냥 예측 모델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뭔가 바이어스드 모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이 리워드의 프로버빌리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한 그 액티브 인프루언스의 유니크한 점들은 약간 좀 하이 레벨에서 본 약간 차이점들이었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것들은 좀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에서 아니면 알고리즘 레벨에서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려요.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이 사실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뭔가 프로세스 티어리도 포함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직 막 엄청 체계적으로 뭔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막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비교하게 될 것들이 액티브 인프루언스의 어떤 딱 하나의 임플리멘테이션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임플리멘테이션을 비교를 하게 됐고 우선 그 전에 우선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짤막하게 소개시켜 줄 건데 저도 약간 거의 처음 공부해봐서 혹시 틀린 점 있으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제가 알기로 역사도 오래됐고 되게 좋은 방법은 우선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고요. 이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라는 게 뭐냐면은 스테이트마다 리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마다 리워드가 있는 거긴 한데 그냥 단순히 말해서 이제 스테이트마다 리워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리워드랑 이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리워드가 아닌 스테이트마다 밸류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밸류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그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테이트에서 내가 정말 최적의 선택들만 한다면은 내가 받게 될 내가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총 리워드는 무엇일까? 이걸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아래에 보이는 것 같이 벨벤 이퀘이션 이런 거를 이렇게 리커리시브하게 쓰게 되고요. 이제 보통 좀 딥런 그러니까 요즘 많이 요즘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쓰이는 것들은 다 보통 액션에 대한 밸류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각 스테이트랑 액션마다 어떤 밸류라는 값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해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실제로 뭐 게임을 플레이한다던가 결정을 내릴 때 각 스테이트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액션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계속 가치가 높은 이제 스테이트들과 액션을 고르기 때문에 그총 받는 리워드가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폴리시 베이스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밸류 베이스 메소드에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액션을 고를 때 각 스테이트에서 이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액션이 만약에 두 개나 네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시 베이스 메소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스테이트에서 최적의 액션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펑션 자체를 그냥 보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폴리스 그레디언트 티어럼이라는 수학적인 정리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증명은 되게 긴데 말하고자 하는 건 되게 단순한 게 그냥 결정들을 짜라락 해가지고 어떤 트래젝토리를 딱 만들었으면 여기서 좀 내린 결정 중에 좀 리워드를 많이 받은 액션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좀 그러니까 밸류가 어떻게 보면 밸류가 높은 그런 액션들이죠. 그러니까 리워드가 높았던 액션들을 약간 가중치를 좀 더 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보내는 폴리시라는 함수를 이제 최적화 나가는 그리고 이 폴리시 베이스 메소드랑 밸류 베이스 메소드를 합친 게 벡터 크리에이팅 메소드인데 이게 사실상 요즘 쓰이는 거의 모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워드를 많이 받은 액션들의 가중치를 높인다 했잖아요. 근데 이 리워드 각 액션마다 이 리워드를 계산할 때 이 리워드에서 우리가 계산한 밸류 또 같이 계산해서 밸류를 빼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자체는 그 솔루션 자체는 영향이 없지만 좀 더 솔루션으로 빨리 컨버트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죠? 방금 말씀하신 두 개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발류 베이스 메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되게 그쵸 되게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발류 베이스 메소드는 스테이트랑 액션마다 발류라는 숫자를 계산하고 각 스테이트에서 발류가 가장 높은 액션을 골라요. 그러니까 이 액션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어떤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밸류라는 펑션. 그리고 이 폴리시 메소드는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애초에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학습해 버린 거예요. 한 번. 그걸 그냥 함수로 보고서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보일지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가는 함수를 그냥 이 파이라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첨언 드려도 될까요? 그 방금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밸류 베이스드라고 했을 때 밸류라는 것이 스테이트 밸류일 수도 있고 스테이트 액션 밸류일 수도 있고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액션 밸류,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마니케이션이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의 랜드라고 하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냉전 시기 때 사실 굉장히 활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벨만이세요. 벨만이죠. 벨마니케이션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미사일 제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최적 제어 이론에서부터 시작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사일을 최적의 장소로 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Q라는 함수가 이제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데이터로부터 저게 학습이 잘 돼서 QSA라는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 값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서 최적의 A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사일만 하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의 상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죠. 액션도 연속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실수값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이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얼마나 불가능해지냐면 팩토리얼 복잡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우주에나 이만큼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제어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함수를 계산이 안 되구나 해서 만든 말이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해서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원래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자주 나오는데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그분이 저 벨마니케이션을 만들고 풀다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 포커를 치러 이제 카지노에 가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플레이어들의 카드 셋과 지금 남아있는 카드들의 어떤 뭐 상황 그리고 내가 가능한 상황 이것들을 전부 다 도표로 만들어서 테이블 하나하나에 그 밸류 하나를 다 적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상태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주고 이 줄에서는 이 액션을 해야지 가장 높은 확률이구나 높은 값을 주는구나라고 해서 액션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게임에서 노트 하나하나 격자 무늬로 지금 상태, 카지노 플레이들 상태 엄청 많겠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태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줄로 되어 있는 파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QSA라는 함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폴리시 펑션을 그럼 어떻게 만드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폴리시 이 펑션도 S와 A 모두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어떤 세타라고 하는 이 S랑 A보다 더 작은 차원의 변수들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시 펑션 S와 A 사이의 관계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벨마니케이션이라는 이퀘이션을 풀지 않고 그것들을 더 낮은 차원의 어떤 파라미터들로 묶어서 그거를 그냥 한번 근사시켜 보자. 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자. 대신 해상도가 좀 낮게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함수들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서 근사를 시키는 방식이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스테이트와 액션의 관계를 정확히 잘 담아낼 수 있는 파라미터로 우리가 잘 설정해 주기가 어렵고 초기 값을 잡기도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너무 차원이 크다 보니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예보님께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두 개를 섞은 액터 크리틱 메소드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네. 차원이 어떤 의미인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선형대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이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차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을 표현하기 위한 그 차원의 개수가 독립성분의 개수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5명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고 있는 카드 종류의 수는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그 5명씩이니까. 주사위 게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주사위와 상대방 주사위를 비교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단순하죠. 1차원 1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이라기보다는 바이너리라면 6차원이기 때문에 36개의 격자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포커 같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 물리적 세상에서 연속적인 값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속도가 그냥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차원의 상호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탐색 공간이 더 볼륨이 커져요. 예를 들어 2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에어리아를 탐색하는 것보다 어떤 큐브 형태의 볼륨을 하는 게
한 차원만 늘어났을 뿐인데 탐색하기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탐색 공간 자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차원의 저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랑 저는 reinforcement learning 사이의 차이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릴. 전 첫 번째로 소개드릴 거는 이건 솔직히 약간 트리비어한 것 같긴 한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임플리먼트 되어 있는지 제가 뉴럴 네트워크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엄청 간단한 건데 되게 높은 차원의 인풋과 아웃풋 스페이스 상의 어떤 펑션을 학습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학습이라는 건 사실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 있으면 이제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그 함수 값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거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덕분에 reinforcement learning이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고 아까 소개드린 value 펑션이라던가 폴리스 펑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뉴럴 네트워크고 그 외에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모듈들이 엄청 많고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도현님이 설명드리신 것처럼 이제 커서브 다이멘셔널리티라는 문제가 있는데 차원이 엄청 높아지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그 펑션을 찾으려고 하면은 엑스포넨셜하게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떻게 보면 어프로크시메이터로 몇 안 되는 데이터 포인트만으로도 이제 나머지 함수 값들을 다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아타리라던가 게임들은 인풋이 되게 높은 차원의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가 될 텐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더 불가피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클래시컬한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프레딕티브 코딩을 쓰는데 이 프레딕티브 코딩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가 트레이닝이라는 건 이제 그 학습하는 거랑 그리고 학습한 후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을 예측하는 과정 자체가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랑 많이 다릅니다. 근데 클래시컬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애초에 액티브 인퍼런스가 프레딕티브 코딩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봐도 로컬한 컴퓨테이션만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뇌에서 구현이 가능한 알고리즘이고 근데 참고로 백프로포게이션은 뇌에서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을 근데 성능이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쓴 뉴럴 네트워크보다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은 다 뉴럴 네트워크를 쓰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프리딕티브 코딩을 이제 백프로포게이션만큼 뭐 성능을 높일 수 있나 뭐 이런 연구들도 있었는데 뭐 아직은 약간 뒤처지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제 약간 다른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만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은 쓰는 게 이제 그런 논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런 논문들의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클래시컬 액티브 인퍼런스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딕티브 코딩을 쓰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클래시컬 액티브 인퍼런스는 이제 모든 폴리시에 대해서 이제 expected free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뭐 그중에서 뭐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고른다면은 이제 이 전에 소개해드린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케일러블한 약간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인스파이어 된 그런 방법론을 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이제 expected free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objective로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푼 그런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차이점은 월드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지금 스테이트가 있으면 앞으로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observation이 뭐가 될 거고 지금 액션을 어떤 걸 취하면 어떤 스테이트로 하고 어떤 observation을 보게 될 거고 이런 모델이 기본적으로 내포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제이션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서프라이즈를 줄여서 그 서프라이즈를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드린 뭐 value based 메소드라던가 policy based 메소드만 해도 다 모델이 없는 기본적인 형태는 모델이 없는 월드 모델이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폴리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리워드를 많이 받은 액션들을 좀 더 프로버빌리티를 높이고 리워드를 적게 받은 애들은 액션들은 좀 프로버빌리티를 줄이는 건데 여기에 어떤 모델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스테이트로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정보가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어레 모델들을 보면은 모델 베이스드 어레이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그 알파고가 되게 유명한데 알파고는 그 바두에서 어떤 수를 두면 어떤 스테이트가 될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이미 그 지식이 이미 내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사실 트리비얼한 경우인 거죠. 커맨도를 뭐 0,0에 두면 이제 전에 스테이트에서 0,0에 커맨도리 하나 생긴 뭐 그런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월드 모델이 되게 트리비얼한 경우이고 학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인간이 그냥 알려주면 되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이 알려준 이 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최적의 어떤 수들을 찾아가고 예를 들어 알파고는 뭐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수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한쪽이 이기거나 질 때까지 다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더 많이 이기는 수를 그 트리 아래로 이기는 빈도가 가장 높은 수를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랑 똑같은데 컬셉트 다이멘셔널리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시뮬레이션을 할지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수들을 시뮬레이션을 할지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수들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이길 확률이 높은 수를 똑같이 액티브 인ference도 아까 소개해드린 논문 중에 몬테카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쓰는 방법을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expected free energy를 미니마이즈하는 수를 고르는 게 목적이 되겠죠. 네. 이 그 월드 모델이 모델 free RL exist라는 게 이 월드 모델이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폴리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게 월드 모델이 있다는 얘기는 별개의 얘기인가요? 네, 좋은 질문. 그러니까 폴리시라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어떻게 보면 규칙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라기보다는 내 전략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알려면은 약간 워드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결론에 도달하려면은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뭔가 폴리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약간 좀 더 그 틀에서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이런 에이전트를 생각했을 때 정말 똑똑한 체스 플레이어의 수들을 다 외워가지고 어떤 체스 말들 그 상태에서 어떤 수를 둬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얘는 사실 약간 멍청이라 가지고 이 수를 둬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최적의 수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뭐지? 엄청 잘 되는 체스 플레이어의 수들을 다 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폴리시는 완벽한데 사실 월드 모델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인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모델 프리 RL과 모델 베이스드 RL의 차이는 데이터 에피션시라고 사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이 주어질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같은 경우는 모델 프리 강화학습을 많이들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프리 강화학습은 그 수십만 년의 진화의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처럼 사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모양의 로봇한테 뛰게끔 학습을 시키는 경우에 걔가 막 계속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돌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그게 최적일 수,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런 이제 굉장히 메카니컬하게 트루인 경우는 있는데 사실 바이올로지컬하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모델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제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왜 월드 모델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은 퓨전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그 태스크를 너무나 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도 규칙 한두 번만 해보고 게임 한두 번 해보면은 바로 규칙을 이제 수행을 하죠.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사회적 규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모델이 약한 동물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해도 할 수 없거니와 그런 걸 하려면은 행동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걸 이해하거나 정말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월드 모델 베이스드와 모델 프리의 차이를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모델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플래닝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를 고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수를 몇 개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수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막 마인크래프트에서 막 다이아몬드 깨는 어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월드 모델을 우선 학습을 해요. 세상이랑 인터랙트를 하면서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예측된 그 모델을 이용해서 거의 꿈을 꾸듯이 어떤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껏 이제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폴리시를 임프루브 한다던가 발류 베이스 메소드를 쓴다던가 이래가지고 그 전략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드를 결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꿈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다른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월드 모델이고 하나는 이제 에이전트인데 이제 월드 모델 안에서 에이전트는 모델 프리하게 학습을 하는 거고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월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 방법 자체는 모델 베이스드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아까 도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샘플 에피션트한 게 만약에 실제 세상에서 모델 프리하게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타임이 문제인 거지 그 데이터 어퀴지션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가상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터랙트하고 막 폴리시를 임프로브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실제 세상에서 인터랙트한 데이터에 국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도 아까 소개해드린 듯이 좀 더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이제 방법론을 쓰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ctive Active Inference Variational Policy Gradients라는 논문은 EFE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이제 EFE를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합니다. 이걸 학습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트랩이라 부르는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배면 이퀘이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밸류를 구했듯이 리커시브하게 이제 expected free energy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약간 제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뭔가 액티브 인퍼런스 같은 클래시컬 액티브 인퍼런스 같은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대로 이제 모델 프리한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 어뢰를 좀 샘플 에피션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드림 이제 월드 모델 쓴다던가 이러면서 점점 컴퓨테이션 파워가 좀 더 많이 필요한 모델들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액티브 인퍼런스는 조금 정말 말도 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어렐의 방법론을 가져오면서 뭐 뉴럴 네트워크도 쓰고 뭐 MCTS도 쓰고 하면서 이제 시간 그 컴플렉시티를 조금 줄여나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뭔가 만나요. 실제로 드리머 같은 모델이나 아까 보여드린 그 베리에이셔널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런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이 제가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접점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네, 첨언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신기하게도 드리머라는 아키텍처를 만든 분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한 6년, 지금 7년 정도 일하다가 토론토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이고 지금 이제 UC 버클리 로보틱스 랩에서 계신 다니엘 하프너라는 대학원생이 만든 모델인데요. 사실 제가 평가했을 때는 드리머 모델이 가장 휴먼 레벨 AI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존하는 모든 인공지능 기술 중에.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신기하게도 캐나다에서 국비장학생이었는데 영국에 2년 동안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1년은 신경과학을 공부하고 석사로 또 1년은 통계학을 공부해요. 그때 지도 교수가 칼 프리스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프리스턴이랑 같이 논문을 쓴 게 많아요. 그래서 방금 혹시 보여주셨던 페이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 게 저 드리머를 만든 사람이 왼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오른쪽에 한번 들렀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현존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칼 프리스턴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드리머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드리머 아키텍처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작년 7월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저 월드 모델이 랭귀지도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제가 걔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원하는 행동을 걔가 알아서 수행까지 합니다. 그리고 걔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랭귀지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만큼 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낮은 한 11살, 12살 정도 되는 아이의 지능 정도를 갖고 있는 채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게임 안에서 뭐 식탁을 치워줘, 그릇을 갖고 와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수행하고 여기서 거실까지 가줘, 도착하면 왼쪽으로 틀어서 내가 있는 방으로 와줘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문자로 치면은 걔가 알아서 그 환경 안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 수준이고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로봇 연구소에 있다는 거고요. 이 기술이 진짜 특이점이 왔다라고 본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랭귀지까지 됐고 이제 가상 환경이 아니라 실제 환경으로 오면은 진짜로 이제는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휴먼 레벨 AI가 진짜로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거를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걸 잘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와 AI의 차이를 비교하는 걸 좀 많이 오랫동안 해왔었고 사실 서베이 페이퍼 같은 것도 쓰려고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이제 AI 씬 왼쪽에 있는 AI 같은 경우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해 주는데 우리 두뇌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대신에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카이스트에 계신 신경과학 기반 인공지능 하시는 이상원 교수님이 책 쓰신 거 보면은 아예 없는 건 아닐 거고 비슷한 형태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프리딕티브 코딩에서 이야기하는 베이지안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 베이지안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도가 높은 이제 통계 이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복잡도가 높은데 이게 실제로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백프로포게이션이 잘 작동했던 이유가 GPU라는 이제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써서 가속화를 하고 뭐 작스나 이런 수많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써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베이지안 메시지 패싱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 두뇌와 닮은 계산 장치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습의 원리에 대해 있어서도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 모델의 유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지금 그 프리딕티브 코딩을 이제 사실 가장 이론을 형식화하는데 좀 많이 기여하신 분이 아닐세스 교수님입니다. 아닐세스 교수님 의식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신기하게도 프리딕티브 코딩의 형식화 이론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어요. 프리딕티브 코딩에서 특히 그 아닐세스 교수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아까 보여주셨던 월드 모델 데이비드 하라는 딥마인드 연구원이 쓴 논문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페이지에 그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같은 아닐세스 교수님의 이론을 지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 사진을 두 개 보여주고 봐라 우리는 이 이미지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착시 현상을 겪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월드 모델이 이미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월드 모델을 우리가 기계한테도 부여해줘야지 데이터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잘 작동하는 걸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씬에서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했고 그 시작이 데이비드 뭐 유르겐 슈미트후버 그리고 이제 드리머 모델 만든 하프너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이제 결국에는 목적 함수의 디자인과 리워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인 것 같은데 AI 같은 경우는 목적 함수를 직접 설계해가지고 지도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세마이 슈퍼바이즈드를 해서 그러니까 반지도 학습을 한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함수를 설계하고 그것에 맞게 학습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 목적 함수를 맞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사실은 일맥상통하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라는 리워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만들고 보니까 얘가 B라는 계속 리워드 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행동을 하더라. 얼라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이제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정렬 문제라는 게 이제 계속 대두됐던 거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에 보상 함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서 파라미터 하나를 바꾸면 갑자기 차가 미친 듯이 롤링을 하고 파라미터를 또 낮추면 또 정상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실제 직접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액티브 인프런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프리에너지라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하나 그냥 알아서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밌게도 그 저 드리머라는 논문을 보면은 원래 다른 강화학습 논문들은 그 목적 함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되게 단순하게만 그냥 우리는 이런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 텀을 추가했고 이런 보상 텀을 추가했고 이런 보상 텀을 추가했고 이런 식의 굉장히 나이브한 설명으로 끝내는데 드림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특징 사항들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리머는 그렇게 목적 함수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정돼 있고 사실은 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할 때 구현되는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월드 모델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목적 함수의 설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세 가지 차이에 있어서 몇 가지는 AI가 우위에 있지만 몇 가지는 액티브 인프런스도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월드 모델은 특히 제가 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중간에 너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저도 목적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자, 잠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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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프레딕티브 코딩이랑 그리고 백프로바케이션, 뭐죠? 백, 백프로파게이션. 네, 백프로바케이션 이 두 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프레딕티브 코딩은 이제 탑다운 모델을 따르는 거고 백프로바케이션은 이제 바텀업 모델을 따르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게 이해를 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프리딕티브 코딩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딕티브 코딩은 버텀업도 있고 탑다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둘 다 있습니다. 프리딕티브 코딩도 탑다운으로 이제 프리딕션을 내려주고 바텀업으로 에러 시그널을 받고 업데이팅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도 탑다운으로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프리딕션을 어찌 보면 프리딕션을 하고 그 파라미터에서 생기는 그 에러 시그널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다시 바꿔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바뀌는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거여서 똑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결국에는 프리딕션 에러를 줄이는 알고리즘인데 어, 프리딕티브 코딩 같은 경우는 하이라키컬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어떤 통계에서 쓰는 모델 위에서 설정한 알고리즘이고 거기서 백월드 그 포워드 앤 백월드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FAB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은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알고리즘이고 이제 지금 뉴럴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어떤 테크닉들이 여러 가지 가미되어 있는 또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디테일까지 이제 차이를 파악하실 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결국엔 프리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프리딕티브 코딩은 실제 두뇌에 있는 어떤 그 베리어블들의 아키텍처를 좀 구현하려고 하고 뉴럴 네트워크는 진짜 인공적으로 그냥 싹 만들어가지고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느낌이어서 네, 사실은 알고리즘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현되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거시적인 어떤 이제 컴퓨테이션 관점에서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피드 포워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있고 피드 포워드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카메라에서 어떤 물체를 인식해내는 태스크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못 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CCTV에서 어떤 범죄자를 찾아내는 작업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외계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그때 썼던 기술들은 대부분 탑다운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세우는 어떤 특징들을 만족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처리해. 이런 식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뇌에서도 프리딕티브 코딩처럼 작동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프리딕션을 하고 프리딕션 에러 시그널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식으로 넣은 것인데 실제로 우리 진짜 우리 두뇌에서는 프리딕션을 하고 그 프리딕션 에러 시그널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두뇌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통용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각 피질에서 발생하는 백워드 신호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순방향의 계산만 들어가지 역방향으로 어떤 리워드 시그널이 가는 게 없어 보인다라는 게 학계에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시각적인 이제 모듈 자체는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세상에서 잘 배워놓은 것들이 유전적으로 나오니 이것을 학습해버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뀔 수도 있으니 뭔가 쉽게 학습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 사장에서 나오겠지만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대뇌 피질에서 있는 컬러널한 그 6개 층이 있잖아요. 그 6개 층이 이루고 있는 것들이 사실 베이지안 메시지 패싱을 한다라는 게 그 프리딕티브 코딩에서 하고 있는 계산을 한다라는 게 사실 사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어쩌다 보면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사실은 수학적인 면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로 해서는 쉽게 전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자꾸 드리는 질문이라 잘 모르고 있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들으면서 지금 정리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프레딕티브 코딩은 이제 베이지안 모델에서 그러니까 사전 확률에 대해서 좀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제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가중치가 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사전 믿음에 맞는 거에 더 치중되어 있는 모델로 이해를 했고요. 백프로파게이션은 사전 믿음보다는 라이클리후드에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모델 좀 요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이해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모델, 일단 사실은 둘 다 암묵적으로는 두 개 다를 고려하고 있지만 베이지안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 프레딕티브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는 파라미터를 늘리기가 어렵고 이제 인공신경망에 쓰이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고 대신에 그 베이지안 정리에서 말하는 그 모델들 하나하나를 명시적으로 구현해 놓진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이점은 에피스테믹 밸류에는데요. 우선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expected free energy에서는 자연스럽게 인포메이션 게인 텀이 생긴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냥 리워드 맥시마이제이션만 한다면은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오브젝티브는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냥 리워드 맥시마이제이션만 시켰죠. 그런데 이거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어레이에다가 그냥 인포메이션 게인 텀을 사실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인포메이션 게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근데 그 전에 인포메이션 게인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S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이제 O에 대해 알게 됐을 때 그 베이지안 모델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이용해서 이제 S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제 포스테리어 블리프로 바뀔 텐데 이제 둘 사이에 엔트로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엔트로피는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정보가 많아질수록 기본적으로 S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테이트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스테이트를 바로 직접적으로 observe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폼DP 같은 데서처럼 이제 스테이트에서부터 나오는 그 오라는 베리어블밖에 관측을 못 한다면 이제 스테이트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스테이트에 대한 앰비귀 스테이트에 대한 언설티니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 맥시마이제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높이기 위해서 더 탐색을 많이 하게 되겠죠. 더 일부러 S에 대해 내가 지금 실제로 무슨 상황이 지금 이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액션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인포메이션 게인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결국 exploration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가장 클래시컬하게는 엡실론이라는 확률로 무작위의 액션을 뽑고 1-엡실론이라는 확률로 이제 최적의 액션을 뽑는 엡실론 그리드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아니면 observation에 대한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텀을 추가할 때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variational principle을 이용해서 exploration을 한다던가 뭐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exploration 방법이 지금까지도 되게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면은 active inference는 이렇게 뭐 expected free energy 이제 free energy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봤더니 뭐 information gain이 자연스럽게 텀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좀 더 뭐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justification을 해준다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게인 텀을 인위적으로 추가한다면은 앞에다가 뭐 뭔가 베타라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야 될 텐데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가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거는 그 베타라는 게 사실 이제 1이라고 이렇게 뭔가 프린시플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게 그렇게 약간 문제가 있긴 한 게 왜냐면 저기 exploitation 텀이 사실 리워드여야 되는데
저기서 이 리워드를 프로버빌리티로 바꿀 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타가 필요했는데 사실 그 베타가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베타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프리덤이 생겨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 엑스플로레이션을 되게 자연스럽게 모티베이트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레이를 뭔가 다른 디시전 프레임워크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액티브 인ference의 유니크한 점은 뭐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바이스다 단점이고 이걸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옵저베이션이 기본적으로 프레퍼런스라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고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을 옵저베이션이 따라간다고 했을 때 스테이트가 가져야 되는 디스트리뷰션은 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액션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거꾸로 추론해 가는 과정이 결국 액티브 인ference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건 되게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되게 재밌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옵저베이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뭔가 정확한 이라기보다는 뭔가 베리티컬 월드에 대한 모델이라기보다는 프레퍼런스로 한다는 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만약에 프레퍼런스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사실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 베리티컬 월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것만이 옵저베이션을 프레퍼런스랑 가깝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바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이제 프레퍼런스 옵저베이션을 프레퍼런스에 이렇게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 맞는 역추론을 해서 액션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상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결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렸던 거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쓰냐 프리딕티브 코딩을 쓰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쓰냐에 따라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프리딕티브 코딩을 쓰면 도현님이 설명드리신 것처럼 뇌에서 좀 더 뉴럴 바이올로지컬리하게 좀 뭔가 가능성이 그러니까 플러지블한 모델이기도 하고 반대로 뉴럴 네트워크는 좀 스케일이 좀 큰 문제에서 성능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드 모델을 쓰냐 안 쓰냐 여부였는데 reinforcement learning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액티브 인퍼런스는 기본적으로 항상 월드 모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나 엑스플로레이션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티베이트가 되는데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추가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다 따라가지를 못해서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지금 이야기로는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랑 월드 모델이 큰 차이가 없게 들리긴 하는데 혹시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뭔지 제네레이티브 모델과 월드 모델이 다른다면 뭐가 다른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같은 거라고 사실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면은 사실 수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베이지안 모델, 특히 베이지안 랜덤 베리어블들이 갖고 있는 팩터 그래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 확률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건 이제 베이지안주의자, 베이지 추론주의자들이 조금 갖고 있는 개념인 것 같고 재밌게도 그 월드 모델이라는 논문이 나온 그 데이비드 하 논문의 인트로덕션 첫 문장에 제너러티브 뉴럴 네트워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생성적인 신경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에 형식적 차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지신경과학의 능동 추론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베이지안 추론에 조금 더 형식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지안 관점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확률 변수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 자체가 제너러티브 모델로 많이들 쓰입니다. 근데 월드 모델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세상에 대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제너러티브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진짜 제너러티브 모델이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긴 한데 어, 네, 그렇게 한번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 사실 월드 모델과 같기는 한데 월드 모델은 조금 더 인공신경망에 그러니까 맥락이 강하고 원래 인지신경과학의 제너러티브 모델은 조금 더 베이지안 팩터 그래프라고 하는 확률적 그래프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같은 대상이긴 한데 표현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확률 변수들 사이의 관계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내면 조금 더 액티브 인프런스에서 말하는 제너러티브 모델이 될 것 같고 인공신경망으로 표현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월드 모델이 되는데 사실 또 인공신경망에서 말하는 월드 모델은 조금 더 사실은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야기가 강해서 진짜 프리딕션을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맥락의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인지신경과학의 액티브 인프런스에서 쓰고 그 개념은 확률적 그래프 모델 그래서 확률적 변수, 확률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라이클리후드 모델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월드 모델은 조금 더 세상 자체의 그 트랜지션 어떤 역학적인 변들에 조금 초점이 두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직접 읽어보시지 않는 이상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수학 세션을 했던 게 있어서 그 확률과 정보 이론 쪽 한번 보시면은 확률적 그래프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액티브 인프루언스에서 조금 더 바이올로지 쪽으로 원래 크리스턴 교수님께서 2009년, 10년쯤에 하셨었던 그때쯤에 사실은 초점은 그냥 제너러티브 모델도 아니고 실제 피지컬한 세상에서 말코 블랭킷이라고 하는 제너러티브 모델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더 확장시키고 두뇌와 마음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다 통합시키기 위해서 마크 블랭킷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계를 대상으로도 설명해보고 동물을 대상으로도 설명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확장해보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제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내용에 접해본 적이 없이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를 처음 이제 이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칼 프리스턴 교수님이 이제 그 연구실에서 만든 이 액티브 인퍼런스 개념은 어쨌든 바이올로직하게 저는 처음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처음에도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도현님께서 한번 얘기해줬던 그런 역사에서도 어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되는데 생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닌 뭔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했던 개념으로서 말콜 블랭킷과 그리고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제 그때 소개를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또 한편의 한 축은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많이 다뤘던 그 강화학습 이런 되게 역사가 깊은 이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역사가 깊은 강화학습 이론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이제 겹쳐지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처음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오늘 이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좀 많이 혼란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그 머신러닝 그 축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액티브 인퍼런스가 어쨌든 지금 두 개의 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바이올로직한 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이올로직한 건 약간 좀 배제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으로만 약간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되게 많이 혼란스럽기는 했어요. 어, 그쵸.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것도 뉴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딥러닝이 말하는 맞죠? 그러니까 그 딥러닝에서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뭘 질문하려고 했냐면 그 클래시컬 액티브 인퍼런스라고 하는 축이랑 아까 이제 그 모델 프리 애머타이즈드 폴리시 이 두 개의 축이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드리머 티어리는 약간 양쪽을 조금 다 같이 공부했던 분이라고 하셨는데 액티브 인퍼런스라는 이 배경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약간 조금 질문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제 조금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태님 의견이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네,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왜 액티브 인프루언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피직스를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하면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대에 가보니까 그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거니와 피직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만들지 않으면 그걸 완벽히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의 공학적 기술들은 과학 기술들은 인간의 어떤 특수한 인지 기능들을 모방해서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든다던가 그것의 원리를 파악해서 더 뛰어나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추럴 인텔리전스나 어찌 보면 내추럴 마인드에 관심이 많다가 점차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이쪽으로 좀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컨셔스니스가 궁금하고 결국에 피지컬한 티어리로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티어리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좀 이해하고 싶은 건데 내추럴한 사이드에서는 어떤 게 있지 하다가 그게 사실은 뇌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정식 명칭이 인지신경과학인데 마찬가지로 사실 사이버네틱스에서도 인간의 사실 지능 현상이나 지적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하는 건데요. 컴퓨터 공학 안에서도. 그래서 사실 인지과학이라는 테마 안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인공적인 지능과 인공적인 걸 연구하는 파트와 이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어떤 뇌과학 사이드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 파트가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거기가 바로 액티브 인프루언스와 지금 AI 사이인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저의 이제 목표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셨던 이 내용 자체가 제 궁극적인 사실 호기심이고 마찬가지로 인지신경과학의 이론과 지금 AI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기계의 정신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저의 이제 궁극적인 학문적인 호기심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느끼셨다니까 되게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되게 보람찬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좋은 주제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자, 아직 모르는 게 맞습니다.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드리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드리머 보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는데, 드리머라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할 상황을 만들어서 그로부터 다시 학습을 하고, 상황을 만들고 학습을 하고, 이런 지점에서 드리머라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겠죠. 왜냐면 그 드림을 만들려면 실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드림에서 배우는 과정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드리머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그 월드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보상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 이제 전략을 최적화할 때는 자신의 어떤 히든 코즈 혹은 피노멘 현상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꿈꾸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거기서도 충분히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사실 월드 모델에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퍼셉션 모듈을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특수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재밌게도 딥마인드 연구자였던 조셉 마리노라는 분께서 이제 밝히신 게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그 퍼셉션 모듈을 드리머에서 썼는데 그걸 그냥 쓴 게 아니라 대뇌에 있는 대뇌 피즐의 6개짜리 층이 수행하고 있는 연산이 그게 딱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데네피즐에서 그 하나의 컬럼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이제 컬럼끼리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산은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모델로 이제 대응이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들이 그냥 이제 인공지능망에서 그냥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실제 인지신경과학의 개념들을 차용해 와서 그것과 대응되는 어떤 모델들을 접목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저 드리머라는 것이 어떤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면 걔가 세상을 어떻게 이제 환각적으로 보는지를 모델링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사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서 정말 궁금해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자면, 방금 이제 피즐의 6개 층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피즐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따라한 건지, 그러니까 피즐이 네. 어떻게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6개 층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이제 기계로 대유적으로 만든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다다음 주 정도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스포일러를 드리면 그 6개 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그 썸 앤 프로덕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베리에이션을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실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거기서 레이턴트라고 하는 굉장히 압축된 정보로 옮겼다가 그거를 다시 펼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의 기둥이 살라모 콜티컬한 정보를 받아와서 굉장히 하이 레벨 단으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디컴프레싱해서 압축을 풀어서 다시 그 표현 방식을 학습하는 그 원리. 그래서 프리딕션을 하고 프리딕션 에러를 받고 프리딕션을 하는 그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들을 되게 저차원의 정보로 만들고 그걸 다시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다시 재생성하는 리컨스트럭션하는 방식을 아주 잘 학습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그 제가 그 상황상 알고를 못 보여서 죄송하고 그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설명하신 거는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준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6개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즐의 위에 있는 슈퍼피셜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 밑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그, 그 레이어들이 서로 딸라모스에서 받는 시야이 좀 달라요. 그 연결성들이. 그래서 그거를 아마 미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서 그러면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화면 공유를 그럼 잠시 해도 될까요? 네네. 사실은 합니다. 이게 네.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책의 5장에서 좀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네, 보시면 맞아요. 이게 이렇게 1에서 6층까지 잘 나와 있고 이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사실 프리딕티브 코딩을 수행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베이지한 메시지 패싱과 대응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베리어블들의 대응이 되는 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작동하는 여기도 없네요. 그 베이지안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한다라는 게 프리딕티브 코딩에서 베이지안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그대로 수행이 된다라는 게 이제 사실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실은 되는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네오콜텍스와 살라모의 이제 계산들이 계산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계산 신경과학적으로 표현이 될 때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의 개념들을 이렇게 표현해 내는 것이고요. 그 프리딕티브 코딩의 알고리즘들을 분석해 보면 이게 사실은 밑에서 나오는 이 위아래에 있는 어떤 레이턴트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것이 베리에이션을 어떤 거다라는 이 아키텍처와 대응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몰타이스 인퍼런스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컬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이제 노멀라이즈 플로우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사실 지금 핫한 그 생성형 알고리즘이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사실 깊긴 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탑다운 콜티컬 프로젝션이 제너러티브 컨디셔널 매핑이라는 프리딕티브 코딩에 대응이 되고, 바텀업 콜티컬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인퍼런스 업데이팅, 그리고 레터럴 이니비션 같은 경우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컨텍슈얼하게 바꿔주는 거고, 피라미달 뉴런 액티비티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트하고 에러를 받아주는 것, 콜틱 컬럼 자체는 그거에 해당하는 에스티메이트과 에러를 바꿔주는 것, 이런 식으로 사실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산신경과학에서 설명해내고 시뮬레이션 해내는 방식이고,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성형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인 것인데요. AI가 갑자기 그 그림을 만들어 시작했는데 AI 그림이 나오네요. 이런 그림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 이미지가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레이턴트를 바꾸면 그 레프레젠테이션 단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지금 사실은 데네피즐의 한 칼럼이 수행하고 있는 계산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죠, 사실. 이 부분들이 있고요. 논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 중 하나여서 그 구글 딥마인드에 계신 연구원이시고요. 질문이 네, 저도 좀 하나 해야 될까요? 네, 주십시오. 정말 카메라는 못 켰지만 내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중간중간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 저는 좀 이제 약간 근본 원리, 일반적 원리를 따지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을 설명하는 툴로서 AI를 어떻게 써먹을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은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개인 그 사람의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 사람의 작동 방식을 모사하는 개인별 AI와 관련된 움직임도 혹시 알고 있으신 게 있는지 뭔가 궁금합니다. 어, 근데 제가 그쪽으로 많이 아는 건 아니라서 전에 잠깐 이상한 교수님 연구실에서 잠깐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이 내리는 그 결정들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이게 개인마다 그 reinforcement learning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걸 액티브 인프런스에 확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서 제 기억으로는 되게 간단한 하이퍼 파라미터들만 피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얼마나 뭐 엑스플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런 거는 사실 결정에서만이 아닌 어떤 perception에서도 다 perception을 설명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피팅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내린 결정들밖에 없잖아요. 그 액션밖에 없는데 그 액션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까지 추론을 그 사람 제너레이티브 모델까지 추론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 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사실 제가 하는 연구가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theory of mind라고 하잖아요. 제가 타인의 마음, 멘탈 스테이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델이 theory of mind일 텐데, theory of mind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 모델들끼리 인간이 쓰는 자연어로 소통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하냐면 소셜 인터랙션이 인간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된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동물이면은 그냥 내 몸에서 느껴지는 필링이나 컨셔스니스나 아니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갑자기 나오는 데인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소셜 인터랙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타인의 마음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인풋은 뭐 네. 쓰세요? 그 아, 뭐 네. SNS 뭐 게시글 이런 거 쓰세요? 뭐 어떤 자연어를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모델을 짜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타인의 어떤 행동들을 데이터로 이제 계속 이제 예를 들어 RGB 카메라 데이터나 라이다 같은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여서 다른 에이전트의 행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거기서 그것에 대한 월드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익스플리시트한 것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군사 쪽에서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행동 양식들을 어떻게든 수집을 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상상일 뿐이기 때문에 제 신분을 걸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김정은이 갖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뭐 신체 체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델링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을 앉아 있을 것이고 몇 시간을 일어서 있을 것이고 뭐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정보가 어떨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의 어떤 theory of mind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디자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파라미터 수 자체가 결코 인간의 유런 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저 스스로도 어렵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되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뭔가 더 낮은 차원에서 저를 바라본다면 제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네, 예측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도 약간 생각이 아까 좀 혼란스러웠던 게 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게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액티브 인퍼런스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월드 모델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게 조금 이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다른 분들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그래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하고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거를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월드 모델을 어떻게 그럼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이제 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참된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고 그 스스로 합숙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입력을 하는 방식일 것 같기는 한데, 월드 모델을 포함한 프로그래밍 안에서 월드 모델을 입력하는 방식이 어, 궁금합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인간이 하나하나씩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아까 바둑에서처럼 이제 바둑 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모델을. 그런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적으면 되겠지만 뭐 아타리 같은 그런 복잡한 이미지가 이제 인풋 스페이스는 그런 게임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아니, 가능하죠, 게임 코드가 있으니까. 근데 제 말은 이제 게임 코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학습하냐라고 질문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한 게 맞다면, 이제 이걸 학습하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아까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드렸잖아요. 그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인풋 스페이스에서 아웃풋 스페이스로 가는 펑션을 학습하는 거라고. 정말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랑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키 0, 1, 이 값 두 개를 이제 두 개 붙여가지고 이걸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다음 이미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거를 정말 많은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게 월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것보다 훨씬 예를 들어 뭐 스테이트도 이거보다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약간 되게 토이 모델을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학습할 수 있다. 뭔가 제가 아까 이해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 도현님께서 예시드렸던 로봇한테 걸으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걷는 걸 기대하지만 로봇에게 주어진 월 모델에 따라서는 다르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어쨌든 뭐 사람처럼 걸으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처럼 걷는 게 뭔가 효과적인 세상 월드 모델을 입력하는 방식이 뭔가 다르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건님 말씀대로 그 학습하는 방식을 다르게 입력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현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 워드 모델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월드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나오는 제네레티브 프로세스랑 모델 차이겠죠. 그러니까 제네레티브 프로세스는 실제 그 월드의 그 다이나믹스고, 제네레티브 모델은 우리가 거기서 학습한 월드 모델일 텐데, 제네레티브 프로세스가 다르면은 당연히 걷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 모델이 달라도 결국 학습하는 그 걷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월드 모델이 뭔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소피스티케이트 하다면은 기본적으로 워드 모델은 다 똑같은 걸로 컨버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제네티브 프로세스가 같다면 사실 제네티브 모델의 차이가 크게 나면 안 되겠죠. 다른. 저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월드 모델을 이야기 전 제너러티브 모델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로부터 어떤 부분들을 포착해내느냐가 사실은 이게 생태학이랑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니치 컨스트럭션에 가장 관련이 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그 메시지를 남겨두긴 했는데 이제 각 동물계 혹은 나 스스로 갖고 있는 월드 모델의 초기 설계 방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는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체화된 인지주의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우리 몸이 잘 진짜로 그 생태적 지위를 이룰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폴던스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살면서 있는 것이고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가족이 그냥 조그마한 가족을 유지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업을 하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고 박쥐 같은 경우는 몰려서 이제 공생 관계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유전자로부터 맞춰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월드 모델에서 이제 AI에 있어서 문제는 특히 로보틱스의 월드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월드 모델이 아니라 결국 리워드에 대한 문제인데 그 프레퍼런스를 진짜 로봇의 바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에 두기는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걔네들이 진화론적으로 갖게 되는 월드 모델이 걔네들의 몸에 맞지 않는 월드 모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월드 모델을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피지컬한 바디에 얼라인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피지컬한 바디를 이제 월드 모델과 얼라인시키면 이제 사실은 필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인터셉티브한 인퍼런스 자체가 사실 필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셔스니스와의 관련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 피지컬 바디와 이 월드 모델을 온라인 시키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런 질문들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유전적으로는 그 몸에 관련이 있고 그 몸은 특히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생태적인 지위 그 니쉬라는 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유전자와 깊게 관련이 된 것 같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액티브 인프런스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AI에서는 퍼셉션이 다른 문제고 러닝도 다른 문제고 스트럭처 러닝은 또 다른 문제인데 액티브 인프런스는 이걸 하나의 문제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빠른 타임 스케일, 짧은 타임 스케일에서는 그냥 매 순간순간 퍼셉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조금 더 느린 스케일에서는 그 퍼셉션이 되면서 바뀌는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 모델이 바뀌면서 그게 러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더 큰 타임 스케일로 가면서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더 하이라키컬하게 바뀌면서 뇌의 스트럭처 자체가 바뀐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 하나하나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까지는 뭔가 유전자에 각인이 된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네, 그 데이터셋의 의존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좀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예군님께서 그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싱이 같다면 모든 개체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끄떡끄떡거렸거든요. 근데 아까 도현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싱을 그 데이터를 오롯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압축을 푸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거치다 보면 이 압축하는 과정에서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싱이랑 다른 부분들이 생길 거고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개체별로 다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에서 생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니시 컨스트럭션이랑 정말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상대성 이론이 떠오른다고 사실 말씀드렸는데 예고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바이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사실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생존에 도움이 되게끔 왜곡되게 보여야 한다는 게 사실 핵심이고 그게 UC 얼빈의 인지과학 교수셨던 분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터페이스 티어리라고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프로세스의 형식을 수학적 형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에이전트와 그것들을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왜곡해서 보는 에이전트들 그리고 랜덤하게 보는 에이전트들끼리 해서 이 세 가지를 진화 게임을 돌려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진화적으로 가장 유리한 애들은 세상을 자신의 삶의 생존에 도움이 되게끔 왜곡해서 보는 애들이 살아남더라. 그렇게 표현이 이제 결과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자체가 일종의 안일세스 교수님이 말하는 이제 컨트롤드 할루시네이션인 거고 그리고 또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삶을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컴퓨터 GUI 같은 것들이 결국에 우리 삶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들고 네, 결국에 생존의 문제를 넣게 된다면 제너러티브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피처를 잡아내는 방식들이 달라지고 일부러 세상을 더 왜곡해서 보는 방식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